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번 했는데도 저를 기다려 주셨죠? 저는 저한테 늘 유리하게 해석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애쓰는 아시아의 3대 식당, 일본의 심야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리고 이성원의 감정식당의 감정장인, 감정셰프가 되고자 하는 감정셰프 이성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정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이죠. 우리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다닐 때 저한테 지나가는 개를 보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아빠, 개도 감정이 있을까?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빙고, 당연히 있지. 여러분 개 키워보면 아시죠? 고양이 키워보면 아시죠? 개들도 고양이들도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 좋고 싫어요. 싫으면 짖습니다. 좋으면은 앵겨붙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뇌에서도 파충류의 뇌라고 얘기했던 생명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인간이 다른 점은 그와 같이 똑같은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더 풍부하다, 좋다 싫다 해서 가지를 쫙 뻗어나가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이런 복잡 다양한 감정이 있을 뿐 기본적인 감정은 개의 감정이나 인간의 감정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 따라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생존으로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진짜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구나.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생존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분한테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꼰대, 빙고, 맞습니다. 꼰대라고 부르죠. 그러나 꼰대도 슬픔이 있어요.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낸 거죠. 사회로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정말 세이브 더 칠드런, 굿 네이버스 뭐 이런 데서 우리의 천원으로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고 광고 방송 나오는 거 보면 그때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겠어요? 생존 감정이죠. 그나마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죽으면 슬픈 것이고 감정이 굉장히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생활 감정이 나온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생존 감정 위주로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나 아저씨나 삼촌들이 이제 뭐 배부르니까 참 못할 소리가 없구나 하는 이야기는 생존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생존 감정에서 제일 중요한 감정은 뭐겠어요, 여러분? 다행이다라는 감정. 이만하길 다행이다. 저는 이제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한테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한 번은 택시를 타고 마포를 지나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손님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인가요? 기사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이제 80이 가까워 오는데 저는 6.25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가 고향인데 여기서 그때는요, 인민군이 그냥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걸 보고 났더니 저는 그 뒤로 모든 게 고맙습니다. 요즘 죽창으로 사람 죽이는 일 없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하니까 택시를 지금 몇십 년째 몰고 있지만 먹고 살만하고 백화점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어릴 때 생각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었어요. 아, 이 행복이라는 것, 좋다는 감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의 기대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죠. 기사님이 큰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목숨만 부지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 지난 시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존 감정이 중요한 분에게는 지금 풍요로운 세상이 물질이 넘치고 이런 세상이 너무나 호강에 겹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나 그것은 속으로 말씀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이 된 세상에서는 그런 감정을 자꾸 표현하면 꼰대라고 부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생존 감정이 유달리 발달된 사람은 저금을 많이 합니다. 맞죠? 보험을 많이 듭니다. 맞죠? 보험을 많이 들고 저금을 많이 합니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늘 얼굴이 좀 어두워요. 늘 불안해요.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 중에는 현재를 굉장히 즐기고 뭔가 즐거운 것을 찾고 영화 나오면 금방 가서 보려고 그러고 새로운 휴대폰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생존 감정이라기보다는 즐거움, 쾌감, 이것을 누리려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시대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피라미드처럼 생존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다음이 되면 이제 생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거는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형태로 중간이 통통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감정은 생존 감정이 아니라 생활 감정으로 다이아몬드형으로 중간이 굉장히 두껍다는 거죠. 그런데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만 볼 것이냐, 우리가 좀 더 품격 있게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나 찰나적 감각적 즐거움만 누려야 될 것이냐, 좀 더 사유하고 깊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죠. 그래서 철학을 하려는 사람, 일상을 철학으로 만들려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좀 더 발전한다면 이제는 문화 시대가 올 것이다. 첫 시대를 자연 시대라고 하고 다이아몬드 시대를 문명 시대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올 것은 문화 시대다. 그럴 때는 피라미드의 역피라미드형으로 해서 위에 뭔가 생성되는 감정, 이상적이고 소망과 희망을 담은 서로가 깊이 배려해주는 감정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을 앞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을 뭐라고 해요?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물질은 굉장히 선진국에 근접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감각적이고 즐거움, 이 생활 감정에 매몰된 경우, 집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벗어나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 보다 배려 있고 깊이 있게 사유하는 철학적인 인간, 성숙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대세가 되는 그런 역피라미드 사회가 올 거다. 저는 문화시대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하는 이 슬기로운 감정 생활에서도 하나씩 그 과정을 밟아 나갈까 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정은 크게 종류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감정의 등호와 부등호. 등호는 같다는 게 등호잖아요. 근데 부등호는 이렇게 아닌 것. 그 등호와 부등호 감정이라는 것을 한번 맛있게 요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리를 해 본 후에 2023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감정이 두 가지 있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그 감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우리 성격이 급하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감정은 벌컥 화내는 감정, 그 다음에 울컥 눈물이 나는 감정 두 가지 차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호와 부등호 이야기를 해보죠. 이 장면을 보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등호를 한번 찾아볼까요? 등호, 같은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간에 있어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있습니다. 이런 게 같습니다.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죠? 저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뭘 했는데 돈을 많이 주면 기분이 좋죠?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인간이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생기는 감정이 뭘까요?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편안하지요. 근데 이번에는 부등호, 다른 것을 생각해 볼까요? 저는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옷을 입고 여러분은 편안한 옷으로 거실에서 소파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 장소도 다르고
가구들도 다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른 성격이 만나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같은 두 사람이 만나면 지겹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싫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사랑한다면 같은 사람은 편안하고 다른 사람은 재미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산 밑에 가면 여명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재정적으로 조금 위기에 있어서 이제 좀 팔려고 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그 여명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제가 거기 강의를 몇 달 동안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남한에서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당연하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전부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한 명을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독일 사람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키가 다릅니다. 얼굴색도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눈빛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를 쭉 해요. 쭉 하고 나서 다른 거를 다 봤더니 기분이 어때? 이랬더니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또 이랬더니 긴장이 되디요. 이렇게 얘기해요. 긴장이 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점이 뭐냐 이랬더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독일 사람은 동물이고 너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독일 사람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디요. 그러면은 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를 하면 싫어하겠냐 좋아하겠냐? 당연히 인사하면 좋아하지요. 그 다음에 웃어주면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좋아하겠지요. 먹을 걸 주면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좋아하겠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면 더 좋아하겠지요. 그렇지. 이제 같은 걸 쭉 찾았더니 기분이 어때?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 긴장이 안 되지. 그래서 남한에서 불행하게 살려면 나랑 남한 사람이랑 무엇이 다른가만 생각을 하고 살아.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시크 불행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남한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점이 뭐냐? 같은 점이 등호가 뭐냐? 그걸 생각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같은 점이 뭐냐를 생각하면 무엇을 내가 해줘야 될지. 남한 사람도 똑같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걸 좋아해. 목마를 때 물 주는 걸 좋아해. 가서 이렇게 악수하는 걸 좋아해. 씩씩한 걸 좋아해. 활발한 걸 좋아해. 밝은 걸 좋아해. 똑같단 말이야. 너희들도 그렇잖아. 그랬더니 정말 좋은 걸 배웠습니다 하면서 학생들이 박수를 이렇게 쳤어요. 제가 여명학교에서 가르친 최고의 가르침은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같은 점에 주목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려면 저와 같은 점에 주목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점에 주목하면 재미는 있지만 긴장은 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 뿜뿜 확실하게 이해됐다. 그죠? 그러면 감정도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감정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구나 하는 거죠. 자,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온다. 저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으면 저하고 같이 자꾸 찜질방에 가자고 그러고 뜨거운데 저를 데리고 가면 친해지지 않겠죠. 저는 시원한 걸 좋아해요. 화상을 입은 이후로는 겪은 것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거나 방해를 하면 싫어한다. 이해 확실히 되셨죠? 그러면 같은 것과 다른 것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같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생명.
저는 이것을 언제 느끼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요, 마음이 다 아프죠. 우크라이나 병사가 죽는 게 러시아 병사와 죽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문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사가 군법회의에 해부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묻죠. 왜 너는 적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적군이 보이지 않던데요? 사람만 보이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병사의 이야기는 군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처벌감이지만 인간이라는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총을 쏘아야 되는 저 존재도 나와 똑같은 36.5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어느 집안의 귀한 아들이란 말이죠. 나 또한 36.5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어느 집안의 귀한 아들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죽일 이유가 하등없다. 나에게는 적군이 보이지 않고 인간만이 보인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끔 외신이나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한 명이 지하철 오는 데서 끼어가지고 온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영차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 또 개가 어디에 판붙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 구하려는 것,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두 달려가서 한 명이라도 살려내려고 하는 것,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가장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아침에 눈 뜨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신을 볼 때 균형 감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전쟁을 일으킨 그 개인 푸틴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지라도 전쟁터에 애꿎게 끌려 나와서 생떼 같은 목숨을 잃어야 되는 러시아 병사가 죽을 때 박수를 쳐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일이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겠죠. 희노애락 중에 애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병사, 이전에 살아왔는데 눈도 팔다리로 다 잃어서 외신을 타고 아내가 안아주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역을 가잖아요. 징역살이를 한다 그러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무엇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자유란 신영복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유란 자기의 이유를 줄인 말이다. 자기의 이유로 무엇인가 하는 것. 4살짜리만 돼도 뭐 먹을 걸 주려고 그러면 내가 이러면서 거절한다는 거죠. 자기의 이유로 먹고자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유로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예전 세대가 화병이 많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이유는 싫은데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3다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유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왜 많은 직장을 다니던 남자들이 은퇴 후에 조용한 시골에 가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까?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쑥갓을 가꾸고 내 마음대로 삼겹살을 굽고 내 마음대로 산책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고 싶다. 지금까지는 너무 자유를 희생해 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유를 박탈한다. 그것이 교도소가 가지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유가 늘 충만한 것을 일상생활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의 자유를 박탈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한 사나흘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령했더라면 우크라이나인들이 겪어야 되는 가장 비참한 것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문화대로 내 뜻대로 살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지금 러시아에 저항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모든 사람은 정말 아낌을 받고 싶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아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양혜은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양혜은 씨는 30대 때 암을 앓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다 소용이 없구나, 정말 말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는 사람 몇 사람이면 되겠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만나자고 연락해서 자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다. 나 때문에 시간을 보낼까 봐 아까워하는 거죠. 자식이 아까워서 부모가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 사랑 아니겠어요? 아내가 아까워서 내가 설거지할게, 분리수거 내가 할게, 그게 남편의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아껴주는 것. 근데요, 아껴주는 대상이 사라진다. 너무나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서현역에서 그 노부부가 와서 남편이 아내가 옆에서 바로 죽는 장면을 봤죠. 저는 그 뉴스가 트라우마처럼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저는 제 아내와 쇼핑을 나갔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요, 사랑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마음껏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빨래를 할 수 있는, 함께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 나도 일부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는 것은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그의 감정도 죽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까? 우리는 가해자의 주목을 하지만 피해 가족에 대해서도 정말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저는 뉴스를 보면서 느꼈는데, 신림동에서 또 이게 너클을 끼고 정말 성폭행을 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동료들이 울고 학생들이 울고 인터뷰에서 그랬는데 그 가족은 어떨까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딸을 잃었고요, 사랑을 줄 수 있는 딸을 잃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 감정의 대부분도 사라지고 슬플 애자, 희노애락에서 애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같다 다르다 할 때 일단 모든 사람이 같은 감정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일단 저 사람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모든 사람. 사람 이꼴 모든 사람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마음에 두고 감정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는 건 뭐냐?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거죠. 더우면 에어컨을 켜주는 거죠. 추우면 따뜻한 온풍기를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사람이라면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뜨겁게 온풍기를 켜느냐, 적당한 온도로 켜느냐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모든 사람은 중요한 것이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사람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기업의 회장님이 임종 직전에 계속 이러더라는 거예요. 유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게요? 1억만 더하면 1000억인데 999억만 벌고 내가 죽는 게 원통하다는 거죠. 이 회장님은 죽을 때까지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이래야 되겠어요? 이것만 더 모으면 3억인데 아니잖아, 그건. 그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한국 사람들의 소망을 바라보면 빚을 가족들한테 남기고 싶지 않다. 아무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너무 아프지 않게 죽고 싶다. 그리고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잠자는 듯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한 분이 유럽 여행을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다녀오셨대요. 다녀오셨는데 꼭 한국 사람들이 묻는 게 이거라는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묻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과 비서울로 나뉜대요. 그래서 저 뭐 충주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쳐다보는 눈이 아이고 좋은 사람이 출세했구만 이태리까지 오고 하는 눈길로 아래로 내리깔면서 본다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서울이 어디다 너그 집이가 하는 걸로 또 묻는다는 거예요. 서울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봉동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한눈 내리깔면서 아이고 못 사나 보다 어떻게 도봉 쪽에 사나. 그러는데 서초구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그러세요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선생님 너무 지겹고 싫더라는 거죠. 그런 눈빛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번에는 성북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 성북동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북동 드라이브 한번 이렇게 가보면 거기 뭐 용의 발톱, 뭐 꽁의 눈처럼 재벌들이 으리으리한 집이 성북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아듣는 사람이 그 뒤부터는 그렇게 공손할 수가 없더래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사람을 돈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동네에서 유럽에 왔으면 친구를 해주고 같이 대우를 해주지만 지방이나 못 사는 서울 어디 구에서 왔다면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돈에 도움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좋은 감정을 가져요. 돈에 도움이 안 되면 좋은 감정을 안 가져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사람 한둘 봤어요? 아니구나. 수십 명 봤구나. 아니구나. 수백 명 봤구나. 아니구나. 수천 명 봤구나. 아니구나. 수없이 봤죠. 저도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언제 반전하듯이 배신했다가 다시 붙었다가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죠. 그것이 또 슬픈 것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뭐 막가파니 지존파니 돈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분노에 직면하기도 했고 지강헌은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했잖아요.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고. 근데 그게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느냐?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경무선을 가다가 이제 친구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너 조심해라. 왜? 지금 차 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대.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지금 한두 대가 아니야. 누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역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시대에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두 대가 아니야.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은 우리는 돌아버리는 돈공화국이다 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돈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근사해 보이죠. 뭐 돈을 중요하게 여기나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나. 예전에 그 공영방송 같은 데서 이 시대 아웃사이더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 이 시대 아웃사이더를 봤는데 한 분이 지리산에 토굴 같은 걸 짓고 한 35년을 이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세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방송국 PD랑 같이 서울대학교 그다음 카이스트 가가지고 과연 이 결론이 과학적으로 옳은 것이냐를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옳아요. 옳은데 이미 발견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틀렸어요. 잘못된 거야. 세 번째는
중간에 전제가 잘못돼서 엉뚱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결론이 틀린 건 아닌데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세모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3, 40년의 세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결국 그 뉘앙스는 혼자서 욕받지만 별로 이 인생이 의미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우주의 이치를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참 그 비위생적인 데서 혼자 뭐 하는 짓이냐 하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한 즐거운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학자다, 교수다, 연구자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더니 더 킹이라는 영화에서 조인성이 조직폭력배, 깡패로 성공을 하려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날리는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검사한테 쩔쩔 매는 걸 보고 검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돼서 잘생긴 정우성 씨가 또 검사장처럼 돼서 거기에서 권력을 주고받는 관계를 더 킹이라는 영화에서 묘사했는데 그때 나는 진짜 누가 힘이 센지를 알게 됐다. 나는 결심을 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영화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 영화 속에 더 킹의 조인성 씨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힘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힘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쁨이, 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슬픔과 괴로운 감정, 나쁜 감정이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어떤 사람만 힘주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어느 방송국이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감정생활이라고 했지만 슬기를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을 때는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롯데월드에 놀러 갔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나 맛있는 걸 먹다가 돌이 씹혔을 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 살다가 곤란한 일을 겪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해소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지금 30년 가까이 하면서 결국 제가 하는 것은 지혜롭게 제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지혜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이제 90이 다 된 선생님하고 지금 한 2년째 약 400개 가까이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이서원과 이근우의 너랑 나랑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그 유튜브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무관하고 인기와 무관한 유튜브입니다. 오직 지혜만을 추구하는 유튜브인데요.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질문을 드리죠. 무슨 질문? 즉석에서 떠오르는 대로 아무거나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정말 1초도 안 되게 그 대답을 해 주세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쌤한테 여쭤봤죠. 선생님, 좋은 관계라는 것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관계라고 이전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생님과 저도 참 좋은 관계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세요. 왜?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뭘 여쭤봐도 준비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시니까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뭔 소리를 하노? 내가 90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혜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 90년 동안 끊임없이 온갖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깊이 사색하고 고민하다가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과 정말 구독자도 몇 명 안 되고 뭐 밑에 댓글도 몇 개 안 달리지만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거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자고 만드는 프로그램이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둘이만 계속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들어서 최고의 수혜자는 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다가 관심이 생기시면 너랑 나랑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 일상의 곳곳에 드러나는 지혜로운 이야기, 원리들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뭐 간접 광고라고 하나요? 저는 광고라기보다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눔입니다. 좀 나눔을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제 6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눔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저는 복지 상담이라는 영역을 28년 동안 개척해 왔는데 복지 상담이란 돈을 낼 수 없는 사람한테 상담하는 거를 복지 대상자 수혜자한테 상담하는 게 복지 상담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상담은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돈을 주고 상담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면 10,000원을 기간하고 같이 드리는 거죠. 가난한 분들은 그 10,000원을 받으려고 일부러 걸어오세요. 차비조로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 부모를 한 10년 동안 집단 상담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같은 분 10분을 10년 동안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늘이라는 한 명이 있었는데 저랑 10년을 만나면서 저도 교수님처럼 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하고 제가 있던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와서 그 학생의 임원까지 해서 4년을 보낸 학생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교수님 오늘 좋은 일 있으니까 점심 드시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취직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더 좋은 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래 와. 그러더니 한 1시쯤 다 돼서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요 좋으면 웃어요. 뭔가 이게 갑자기 울컥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슬플 땐 눈물이 나요. 저 이렇게 된 지 3달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 저 개인 상담 몇 번 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몇 번 했는데? 1000번이 넘게 했어요, 10년 동안. 저 상담해준 교수님만 4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어?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분이요, 저하고 집단 상담을 10년 했어요. 그리고 4분의 교수님한테 개인 상담을 1000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에 이 사람한테 찾아온 게 좋을 때 웃는 것, 슬플 때 눈물 나는 것, 일상생활의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저의 제자이자 저의 내담자인 이 하늘님을 보면서 배웠어요. 우리가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또 이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인가. 이 시청하는 분 중에는 자원봉사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는 것이 한두 번으로 마치는 게 아니다. 하늘님을 봐서라도 정말 온 힘을 당해서 오랫동안 지속할 때 겨우 일상적인 감정 하나씩이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나눔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복지 상담을 하고 사회복지에 관해서 주로 힘든 분들한테 강의를 가고 기관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강사료가 이제 좀 낮고, 처음에는 이게 불만이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낮은 강사료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라. 와,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심쿵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강의를 듣는 분한테 장학금처럼 돈을 드리는 거구나. 기업 강의를 하면 1시간에 몇백씩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돈을 온전히 내가 다 받는 거지만, 이 사회복지나 휴먼 서비스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오신 분들한테 내가 장학금을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제서야 돈 생각이 사라지면서 나눔이라는 가치가 저 안에도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등호와 부등호로 나누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가지는 감정이 있고 어떤 사람만 가지는 감정이 있고 그 어떤 사람 중에 한 개인이 가지는 감정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도 있고 어떤 집단, 어떤 부류로서 가지는 감정도 있고 나의 독특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감정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가치를 이루고 그 가치가 이루어지면 즐겁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23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감정이 뭐냐? 저는 이전 시간에는 대박이야, 개꿀, 꿀잼, 짜증나 뭐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인 감정으로 보면 국대 감정, 첫 번째 국대 감정은 벌컥입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거 말이죠. 우리 다 촛불 시위를 하고 뭐 태극기를 들고 믿는 바는 달랐지만 이게 나라냐 하고 나섰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새롭게 나라가 바뀌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느낀 감정이 벌컥이에요.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벌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저는 대충이라는 악의 연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충 하자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죽음의 골짜기로, 비참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 벌컥 화나게 하는 거다. 오송에서 물난리가 나서 죽어갔을 때 공무원들 협조체제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 간에 협력이 되지 않았어요. 몇 번 신고를 해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산사태가 나고 우리가 물난리가 나고 뭐 이럴 때마다 정말 벌컥 화가 나잖아요. 그죠?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충 했다. 성수대교는 왜 무너졌습니까? 삼풍백화점은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백화점을 짓지 않았고 우리 마을에 다리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다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이야기했던 돈을 그토록 중요하게 하는 걸로 중간에서 다 떼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행업체는 시행업체대로. 그러다 보니까 희생은 누가 돼요? 애꿎은 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벌컥 화나게 하는 지점이다 하는 거죠. 독일 특파원이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기사를 씁니다. 동네를 지나가다가 보도블럭이 깨져서 아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사방 2m를 해가지고 2m에다가 이게 수리될 때까지 좀 협조를 부탁하고 기다려달라 그러는데 그 보도블럭이 하나 깨져서 넘어졌으면 우리 같으면 30분이면 보도블럭 하나 갈고 끝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독일 특파원이 지켜봤더니 보름 동안이나 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도블럭을 독일에서 만들 때는 거의 1.5m 내지 2m 깊이로 판대요. 파가지고 큰 돌을 넣고 작은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흙으로 다지고 또 뭐를 하고 뭐를 해서 착착착 정말 독일 사람들답게 튼튼하게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2m를 파서 그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한다는 거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도블록을 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연대하는 것, 그것을 저는 선의 연대라고 부르는데 대충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여서 하는 것을 저는 악의 연대라고 불러야 된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악의 연대가 너무나 많다. 보도블록을 보세요. 보도블록이 전부 다 비가 오면 그냥 대충 깔아요. 그런데 프랑스를 가봤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도블럭을, 대리석을 거꾸로 이렇게 심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만 반질반질 해가지고 몇백 년이 지나도 이 튼튼한 대리석 보도블럭이 위에만 반짝반짝하지 탈이 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 선진국인가 생각하면 제대로 하는 것은 선진국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유와 권리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문명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대충 하는 것, 이것이 악의 연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선의 연대다. 그래서 이러한 대충 하는 문화 속에서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인들이 있고 선인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해연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둘레 특강을 통해서 신부님들의 말씀과 그리고 저를 통해서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평화방송의 마음도 선해연대의 중요한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국종 응급외상센터 했던 분의 분노의 핵심에는 도대체 눈치만 보고 움직이지 않고 민원만 두려워하는 복지부동한 공무원에 대한 분노가 엄청 담겨 있잖아요. 제대로 하려고 했을 때잖아요. 우리가 왜 닥터 김사부의 한석규 씨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제대로 의사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의 매형을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을 했는데, 제가 아는 학생들 몇 명하고 교장선생님 처음 됐을 때 찾아갔는데, 교장으로서의 방침이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사들한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세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 얘기 듣고 같이 찾아간 70대 어르신이 울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리더를 본 적이 없다고. 마음껏 하세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뭔가 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울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대충 하자는 악의 연대가 한 벌컥이 많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지만,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한번 사회를 만들어 보고 제대로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선의 연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눈물 속에서 가끔 울컥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닐까. 그래서 2023년 우리의 감정을 진단한다면 벌컥 대 울컥의 씨름시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감정생활 2탄도 여러분들이 벌컥이 아니라 울컥으로 사는 세상에 일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두 번째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삶에도 이것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 삶에서 배운 것을 그냥 머리로 스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적용할 때, 그때 벌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감동해서 울컥하는 그러한 작은 기적도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